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일까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경영자의 직원 관리 방안도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리한 경영학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XY 이론을 만든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미국 태생의 경영학자로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MIT의 슬론 경영대학원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참고로 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맥그리거는 1960년 그에 져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XY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XY 이론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합니다. 인간을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X이론과 인간을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Y이론입니다. X이론은 인간을 부정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변화를 싫어한다.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야망이 없다. 자기중심적이며 조직에는 무관심하다고 가정합니다. X이론에서는 인간들이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강제하고 감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동통제, 명령, 강요 등에 의한 전통적인 관리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반면 Y이론은 인간을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은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책임을 감수하는 존재로 가정합니다. Y이론은 직원이 조직 목표에 수동적이거나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파악합니다.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한 관리자의 잘못으로 보는 것이죠. Y이론은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말 물류 대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와 곡물류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자칫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에너지 식량 가격,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 등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슬로우플레이션을 거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곤 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임금 인상은 또 다른 비용 인상 요인이 되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경제에 인플레이션 관성을 심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한번 발생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이때 인상된 임금이 다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임금 물가 상승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와 물류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료품 가격 및 물류 비용 상승이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인 셈입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임금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평상시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칫 과도한 임금 인상이 생산자 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죠.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는 올해 6월 미국 경제에 대해 높은 물가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주거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임금 물가 상승 소용돌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한번 시작된 나선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높은 인건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 지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이용한 작년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총공급 측 요인에 따른 것이지 임금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 자제 요구는 비용 인상 요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비판이 나오죠. 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기업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 제품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도 있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봉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경제 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4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꾸준히 큰 폭으로 금리를 높여왔음에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 바로 인플레이션 수당입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멈췄었죠. 생산활동에 제동이 걸리니 소비는 자연스럽게 위축되었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워진 가계가 증가하자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돈, 즉 지원금을 지급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당도 코로나 지원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구당 최대 1,0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7.25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높습니다. 미국 생활의 기본 중 기본인 휘발유 값마저 폭등하니 캘리포니아주는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 수당을 비롯해 경유세 유예와 임차료, 전기료 지원 등도 하기로 결정했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 여러분이 자동차 연료 탱크를 채우고 식료품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을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지급을 결정하는 주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인주도 6월 초 1인당 850달러의 인플레이션 수당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도 인플레에 맞서 각종 연금과 수당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구매력 보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수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코로나 때 각국에서 지급했던 돈이 꼽히기도 하는데요. 돈을 풀어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또다시 돈 풀기로 맞대응하는 건 역설적이며 당장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플레 수당이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에겐 인플레이션 수당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축했던 돈으로 휴가를 가거나 원하는 것을 사기도 하죠. 한 달 동안 사용했던 돈이 너무 많다면 다음 달은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기도 합니다. 근로시간도 차곡차곡 저축해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을 마치 돈처럼 계좌에 저축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언급해 화제인데요. 바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입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중 일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의 방지를 위해 제정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초과 근무 시간 관리 및 임금 방식을 유연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산업별로 업무가 유난히 가중되는 시기가 있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활용한다면 업무량이 많을 때엔 초과 근무를 하고 그 시간을 적립해 업무량이 적을 때엔 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 총량을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이 총량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거죠.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일해야 할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장기 휴가를 떠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가 근로로 부족한 근로시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08년 유연한 근로시간 규정의 보장을 위한 구조개선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시간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일을 쉬거나 줄이는 경우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특별한 규제 없이 노사협약을 통해 적립 한도와 정상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500인 이상 대기업 89%가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있죠. 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에는 정상 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 근로시간 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로시간 계좌제가 있습니다. 단기 계좌로는 보통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휴가용으로 근로시간을 저축합니다. 장기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1년 이상의 정상기간으로 저축해 장기 휴가로 활용하는데요.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유급 조기 퇴직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간 계좌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전 계좌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독일과 같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경영계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생산량 확대와 축소를 통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죠. 반면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초과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연장해 초과 근로를 오히려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또 기업에서 비자발적인 휴가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자리를 잡은 독일의 경우 엄격하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노사 간 신뢰가 두터운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보장된 연차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법정 근로시간과 휴가 보장 등 노동자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하고 꾸준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개월간의 노동시장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생산성과 워라밸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동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법정 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거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가치가 연동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시스템과 디파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동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컴퓨터 코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금융거래 약정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회사에 의해 결정됐던 대출 이자율이 디파이에서는 미리 설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시행되고 서비스 개발자 등 제3자의 개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서비스는 디파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암호화폐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형식입니다. 일례로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메이커다오는 담보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구현시키기 위한 플랫폼이자 플랫폼 자체 통화명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은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받는 형식입니다. 다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가치를 가능한 한 미화 1달러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인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한 개의 가치를 약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90개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이 이더리움의 시장 가치는 40 곱하기 90, 즉 3,600만 원이 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50%일 경우 약 1,800만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다이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을 1,18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15,254개의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디파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디파이를 통한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디파이 대출의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암호화폐는 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변동해 담보 가치가 설정된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스마트 계약에서 규정한 담보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자동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대출이 강제로 중단되고 대출금을 되갚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주택 구입과 같은 장기 대출에는 부적합해 암호화폐 투자자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도 디파이를 활용한 대표적 금융 상품 중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해주는 기관입니다. 덱스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재산을 보관하고 미리 설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호가 사이를 채워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거래를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는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탈중앙화 거래소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데 투자자들은 마켓 메이커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인센티브를 나누어 받는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디파이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한데요. 디파이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대출이 47%로 가장 높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36%이며 점차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으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영역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금융 방식인 전통금융과 디파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관리 주체와 신뢰에 기반입니다. 전통금융은 관리 주체가 국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 중앙화되어 있지만 디파이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네트워크 참가자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 토큰이란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투표에 사용하는 용도를 가집니다. 마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시스템 개선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전통금융에서 관리 주체를 금융회사로 두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융거래의 불안정성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같이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충격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화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해 신뢰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 달리 디파이는 외부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이는 디파이의 한계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탈중앙화된 프로그램만으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는 안정성을 표방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내재된 불안 요인에 의해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디파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적으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이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 잠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신규 업데이트 내용 중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심사를 거절당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기업의 주요 갈등 원인은 바로 수수료였습니다. 게임이나 콘텐츠, 앱을 구매할 자리를 마련해준 플랫폼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예전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통신사가 이 역할을 담당했었죠. 스마트폰 앱 마켓은 편리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신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앱 내부에 탑재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인앱 결제라고 부릅니다. 앱 마켓 초기에는 웹툰과 이북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앱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 결제의 사용을 눈 감아줬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구글은 웹툰을 포함한 모든 유료 앱의 인앱 결제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웃링크 삽입 또한 금지할 것이라 예고했죠. 이에 정부는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것을 방지하는 취지였죠. 이러한 입법은 세계 최초였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법안 이름이 워낙 길다 보니 주로 인앱 결제법이라고 불립니다. 인앱 결제법이 등장하자 구글은 기존의 인앱 결제 외에도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결제에는 결제 대행사 수수료가 추가돼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죠. 외부 결제의 번거로움 또한 문제였는데요. 콘텐츠 제공업체는 별도의 수수료 없는 우회 결제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은 비교적 간단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방통위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것은 인앱 결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죠. 최근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포함한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문제 삼아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했죠. 카카오는 플레이스토어 외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결국 아웃링크를 제거하고 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의 행동이 인앱 결제법 위반인지 실태 점검 중입니다. 앱 마켓의 30% 수수료 논란은 늘 있었는데요. 플랫폼사와 CP 사이에 길었던 수수료 갈등이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환산하면 월 급여 201만 58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 1월부터 5월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제공, 4월부터 6월은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6월부터 8월은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및 발표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계, 소상공인과 경영계는 모두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축소될까 우려하면서도 충분히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생산비용이 인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표결 불참으로 공익위원회 역할이 큽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5% 인상안이 채택됐죠. 공익위원은 2022년 기준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차감해 최저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전반에서 정치 편향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 등 많은 부분에서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음식 배달앱 땡겨요를 런칭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땡겨요 적금도 출시했죠. 앞서 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은행권 최초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내걸고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음식 배달앱을 런칭하고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기존의 은행들은 금융과 비금융 간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비금융 산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간 융합화와 복합화의 진전과 함께 전통적인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들이 어떻게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금융업에 적용되는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 제도 및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소개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국민은행은 작년 4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고 그해 10월 LG U+와 손잡고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출시했습니다. 은행들은 왜 비금융업에 진출을 하려고 할까요? 은행들은 오랜 수익 모델인 예대 마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알뜰폰, 음식 배달앱 등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금융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되어 업종 제한 없이 자기 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은행들은 유통, 가상자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빅블러 현상은 은행업에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빅블러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업계는 그간 영위해온 본업을 넘어 전후방 산업 또는 신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패션 회사가 화장품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있죠.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생태계는 앞으로 급변할 예정입니다. 업종 간 경계가 소멸되는 빅블러 현상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죠.